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로 58입니다. 전라도 전주에서 다나한 꽃집을 운영하며 꽃향기에 취해 살던 평범하고 행복한 여자였던 제 인생은 4년 전 그날 쏟아지던 폭우 속에서 송두리째 수장되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남편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데려갔고 홀로 살아남은 저는 그날 이후 향기를 맡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것들을 만지던 손으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닦아야 했던 그 지독한 죄책감이 제 감각을 마비시킨 걸까요? 꽃집 문을 닫고 연고도 없는 강원도 삼척의 절벽이 폐가로 도망치듯 내려온 지 벌써 4년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이곳이 제가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2층 창가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며 유일하게 손에 쥐는 건 투명한 소주병뿐이었죠. 안개 낀 새벽이면 환청처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영자야, 당신 닮아서 이 꽃들이 참 예쁘네. 그 환청에 취해 꽃 한 송이를 꺾어 코끝에 가져다 대보지만 제게 닿는 건 아무런 감흥도 없는 무미건조한 공기뿐입니다. 향기를 잃었다는 건 단순히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색채를 잃은 것이고 여자로서의 설렘을 잃은 것이며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를 상실한 채 서서히 썩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정갈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던 박영자는 온데간데였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이름 모를 노파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이고 마당은 죽은 풀들로 가득해 마치 제 인생이 이 폐가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58, 누군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남은 건 남편을 죽였다는 자책감과 향기 없는 꽃처럼 메말라가는 육신뿐이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침묵 속에 잠겨있던 제 삶을 깨운 건 아주 사소하고도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술 기운에 비틀거리다 욕실 바닥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을 대고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세면대 옆 먼지 쌓인 거울 속에 비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탄력을 잃고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 잿빛으로 변해버린 피부. 그건 제가 알던 박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잡아먹혀 서서히 죽어가는 껍데기에 불과했죠. 그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 비명은 죽은 자를 위한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제발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제 영혼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은 소주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커튼을 걷어 올렸습니다. 4년 만에 마주한 삼척의 달빛은 너무나도 눈부셨고 그 빛은 마치 제게 이제 그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에 술을 쏟아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4년 동안 방치되어 제 허리춤까지 올라온 잡초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저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그 질긴 풀들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풀독에 오르고 손톱 밑에 흙먼지가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제 인생도 영영 이대로 묻혀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영자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 아직 58이야. 제 안에서 누군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을 정리하고 난 뒤 저는 뒤틀린 제 몸을 바로잡기 위해 거실 한복판에 낡은 매트 하나를 깔고 앉았습니다.
4년 동안 술과 눈물로 절여진 제 몸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멍하게 보냈던 그 세월과는 차원이 다른 제 몸이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좀 봐줘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박영자, 그 자체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시 꽃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고 남편을 잃은 슬픔을 비극이 아닌 새로운 생의 문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분 좋게 운동을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아 굽어있던 등줄기를 펴내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거울 속의 그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길 바랐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슬픔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스스로를 난도질해온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었나 싶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생기를 잃어 칙칙했고 목선은 탄력을 잃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비참하게 만든 건 남편을 잃은 슬픔을 훈장처럼 달고 살면서도 어느새 노파처럼 변해버린 제 육신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제 안 깊숙한 곳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건 죽은 남편을 향한 곡소리도 세상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껍데기 속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는 제 영혼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주병을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직 안개가 가시지 않은 삼척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4년 동안 방치되어 제 허리춤까지 올라온 잡초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저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그 질긴 풀들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풀독에 오르고 손톱 밑에 흙먼지가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잡초들을 뽑아내는 것이 제 몸에 들러붙은 죽은 남편의 망령을 털어내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저는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흙의 감촉, 풀이 뿌리째 뽑혀나갈 때의 그 저항감, 그 생생한 감각들이 마비되었던 제 신경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정리를 마친 뒤 저는 거실 한복판에 낡은 매트 하나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뒤틀리고 굳어버린 제 몸을 바로잡기 위해 요가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4년 동안 술과 눈물로 절여진 제 몸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비명을 질러댔거든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천천히 숙여보려 해도 제 허리는 꼿꼿하게 굳어 손가락 끝이 무릎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동작 하나에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삐걱거리는 뼈마디 사이로 열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저는 제 몸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4년 전 사고 현장에 멈춰있던 제 심장, 남편을 따라 죽어버렸던 제 세포 하나하나를 불러 깨웠습니다. 영자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 아직 58이야. 아직 여자야. 제 안에서 누군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근육통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저는 다시 매트 위에 섰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을 타고 흘러 매트 위에 툭툭 떨어질 때마다 제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적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뻣뻣하기만 했던 허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니 어느 날은 손바닥이 바닥에 찰떡처럼 닿더라고요. 거칠게 몰아쉬던 호흡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칙칙했던 안색에 은은한 혈색이 돌았고 운동복 위로 드러난 제 어깨 라인과 목선이 예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몸의 곡선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뒷모습을 보고 그만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요가를 통해 장근육이 붙으면서 탄력이 생겼고 처져 있던 허벅지와 가슴이 단단하게 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골반에서 허벅지로 내려오는 매끈한 라인, 그리고 곧게 펴진 등줄기. 그곳에는 남편 잃은 슬픔에 젖어 있던 비련의 여인이 아닌 성숙하고 우아한 매력을 지닌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제 몸의 생명력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안에 여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며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박영자, 그 자체였습니다. 몸이 바로 서니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다시 꽃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 남편의 사고 이후 향기를 맡지 못하게 된 제 코끝에 다시 세상의 향기가 스며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분 좋게 운동을 마치고 정갈해진 마당을 바라보던 제게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도 절박했습니다. 그 구두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린 순간 제 평온하던 황혼의 일장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독하고도 파격적인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제가 제 몸을 가꾸고 굽어있던 등줄기를 펴내며 다시금 여자로서의 삶에 희망을 품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죽어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며 드디어 텅 빈 화분에 다시 꽃을 심어보려던 그 찰나였죠. 제 인생의 향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그 순간 가장 가까웠던 이의 삶은 정반대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친동생이나 다름없던 예식장 사장 미숙이가 그날 제 마당에 들어서며 쏟아낸 말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저조차도 귀를 의심케 할 만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리고 전주 시절부터 예식장 사업을 하며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제 부러움을 사던 친구였어요. 덩치 크고 호탕한 남편 강석구 씨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입을 모아 원숙한 황혼의 인꼬 부부라며 축복해 주었죠. 그런데 제 앞에 앉아 찻잔을 든 미숙이의 손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멍자국이 소매 끝으로 살짝 비쳤고 무엇보다 그 총기 넘치던 눈동자가 잔뜩 겁에 질린 채 흔들리고 있었죠. 언니, 나 진짜 죽고 싶어. 아니, 무서워. 그 사람이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무슨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보여. 미숙이의 첫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부부싸움이나 외도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로 쏟아낸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공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하고도 가학적인 부부 생활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강석구 그 인간. 밤만 되면 변해. 평소엔 허허 웃던 사람이 침실 문만 잠그면 눈빛부터 달라져.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냥감으로 보는 것 같아. 언니, 나 어제도 밤새도록 밧줄에 묶여 있었어. 손목 발목이 다 쓸려서 피가 나는데도 그 인간은 멈추질 않아. 짐승처럼 으르렁대면서 나를 다루는데 내가 살려달라고 빌어도 소용이 없었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이라지만 동생 같은 미숙이에게 이런 노골적이고도 기괴한 고통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미숙이의 표정은 농담을 할 기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눈동자가 흐릿했죠.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니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참았어.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좀 아파도 웃어줬어. 그런데 언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이제는 해만 지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한번 관계를 갖고 나면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온몸이 짓물러지고 통증이 가시질 않아. 나 정말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어. 그 거대한 육체가 나를 짓누를 때마다 나는 내가 영락없이 죽는 줄로만 알아. 미숙이의 흐느낌이 적막한 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갈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석구 씨의 성적 취향이 너무나 가학적이고 압도적이어서 미숙이의 간드러진 몸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미숙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괴물에게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언니, 나 저번 달부터 거실에서 따로 자. 각방 쓴 지 벌써 한 달도 넘었어. 그런데도 그 인간은 밤마다 내 방 문고리를 돌려대.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문 밖에서 나를 불러.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아. 나 정말 신경쇠약 걸리기 직전이야. 아니, 이미 미쳐버린 걸지도 몰라. 미숙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몸이 망가질 것 같은 본능적인 공포 사이에서 가련한 후배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미숙이의 마른 등을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제 고독이 가장 큰 슬픔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남편을 곁에 두고도 육체적, 정신적 고문 속에 신음하는 미숙이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의 지옥처럼 보였습니다. 미숙이의 눈물 섞인 고백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가 털어놓는 그 압도적인 가학성에 대한 묘사는 이제 막 다시 뛰기 시작한 제 맥박을 일순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토록 당당하던 여자가 남편을 괴물이라 부르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한참을 울어 눈이 퉁퉁 부은 미숙이가 비로소 눈물을 닦아내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절박한 눈빛으로 자신이 왜 이 먼 삼척 절벽 위까지 저를 찾아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입을 뗐습니다. 그 입술에서 흘러나올 다음 이야기가 제 인생을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고 갈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숙이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에서의 괴팍한 성미 때문이라면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겠지만 진짜 미숙이를 옥죄는 건 남편 강석구 씨의 그 광기 어린 위처증이었다고 합니다. 예식장 사업을 하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할 수밖에 없는 미숙이의 일상을
강석구 씨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매 순간 감시하고 검열했다는군요. 언니, 그 인간은 내가 누구랑 전화하는지, 누구랑 밥을 먹는지 24시간 내내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두고 가라고 난리를 쳐.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고 내 옷가지를 뒤지고 속옷 냄새까지 맡는다니까.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어. 내 숨통을 아주 꽉 틀어쥐고 놓아주질 않아. 미숙이는 얼굴을 감싸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의 그 집요한 집착이 이제는 사랑을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액이 되어버린 것이죠. 미숙이는 도저히 이대로는 단 하루도 더 버틸 수 없다며 잠시라도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벗어나 숨을 쉬고 싶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그 축축하고 차가운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니, 나 딱 한 달만 해외로 도망가 있을게. 친구랑 같이 동남아든 어디든 가서 휴대폰 꺼놓고 사람답게 좀 살아보고 싶어. 그런데 그 인간, 내가 없으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별장에 혼자 두면 또 의심에 눈이 멀어서 나를 찾아내겠다고 난리를 피우거나 아니면 홧김에 사고라도 칠 것 같아. 그래서 언니한테 정말 염치불고하고 부탁 좀 하려고 왔어. 미숙이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슬픔과 공포 뒤에 숨겨두었던 아주 절박하고도 처절한 매달림이었죠. 미숙이는 자신이 해외로 피신해 있는 한 달 동안 강석구 씨가 머무는 별장에 가서 그를 좀 감시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랑 딴짓을 하는지 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광기 어린 남편이 허튼 짓 못하게 곁에서 끼니나 챙겨주며 적당히 비위를 맞춰달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이었죠. 언니가 아니면 안 돼. 언니는 죽은 형부밖에 모르는 정조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인간도 잘 알잖아. 언니가 옆에서 밥도 해주고 말상대도 해주면서 그 인간 성질 좀 죽여줘.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도망이라도 가 있지. 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대로 있다간 내가 그 인간을 죽이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사달이 날 것 같아. 미숙이는 제 무릎 아래로 내려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평소 자존심 세기로 유명했던 그 예식장 사장이 제 발치에서 짐승처럼 울며 매달리는 꼴이라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밧줄로 아내를 묶고 짐승처럼 다룬다는 그 거구의 남자를 제가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남편을 잃고 4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아온 제가 남의 집 부부 싸움에 끼어들어 그 사나운 남자의 끼니를 챙겨준다니요. 하지만 미숙이의 처지는 너무나 딱했습니다. 목에 남은 붉은 밧줄 자국과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어떻게 그 무서운 분을 상대하니? 나도 혼자 사는 여자인데 사람들 눈도 있고. 제 조심스러운 거절에도 미숙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제 손을 쥐어짜며 애원했죠. 사람들 눈? 여긴 삼척이잖아, 언니. 별장은 더 깊은 산속에 있고 아무도 몰라. 그리고 언니, 그 인간도 언니 앞에서는 함부로 못해. 언니가 형부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제발 언니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한 달만, 딱 한 달만 도와줘. 응? 미숙이의 간절한 호소에 제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운명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가와 명상으로 이제 막 제 몸을 되찾고 여자로서의 생기를 회복한 시점에 찾아온 이 기묘한 제안.
그것은 어쩌면 제 인생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신의 장난인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결국 미숙이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딱 한 달이다. 내가 살아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제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미숙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련한 동생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제 인생에 어떤 관능적이고도 치명적인 파국을 몰고 올지 말입니다. 그렇게 미숙이가 떠나고 며칠 뒤 저는 짐을 싸서 그녀가 알려준 깊은 산속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 숲길을 따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밥이나 해주고 말동무나 해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별장 문을 열고 마주한 강석구 씨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남자의 그림자가 제 발등을 덮치는 순간 제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며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지독하고도 야릇한 동거의 막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비가 어찌나 무섭게 퍼붓던지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더군요. 미숙이가 신신당부하며 건네준 별장 열쇠를 손에 꽉 쥐고 숲길을 헤매는데 머릿속엔 온통 미숙이의 그 절박한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언니, 그 인간 괴물이야. 제발 조심해. 그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리더군요. 죄책감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의무감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겨우 별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이미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별장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안개에 잠긴 낡은 목조 건물은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처럼 스산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석구 씨? 저 왔어요. 미숙이 언니예요. 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힘없이 퍼졌지만 돌아오는 건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제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괴물이라던 그 당당하고 무서운 사내 강석구가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더군요. 술 냄새와 피 냄새가 묘하게 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실신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그 사내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저는 겁에 질려 도망칠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고 얼굴은 열병이라도 앓는 듯 붉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그런데 제 시선이 머문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몸싸움이라도 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풀어 헤친 건지 그의 셔츠 단추가 서너 개나 풀려 있더군요. 그 벌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가슴팍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4년 전 남편을 보내고 정막 강산처럼 굳어버렸던 제 가슴에 난데없는 불길이 확 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정말이지 미숙이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묘한 위압감을 주더군요. 탄탄하게 자리 잡은 근육들이 그가 숨을 쉴 때마다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건 그 완벽한 몸 위에 새겨진 흉터들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자국, 무언가에 짓눌린 흔적들. 그 상처투성이인 가슴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도 실은 괴물이 아니라 상처받은 짐승일 뿐이라고 말이죠. 제 손끝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무서워서 떨리는 건지 아니면 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서 떨리는 건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묘하게도 그 거친 가슴팍을 보고 있자니 제 손을 덥석 잡던 미숙이의 차가운 손보다
이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더 강렬하게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영자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제 눈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의 셔츠 사이로 드러난 속살을 훑고 있었습니다. 실신한 그의 가슴 위로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입술이 바싹 마르더군요. 요가와 명상으로 다스려온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기된 문을 열어버린 사람처럼 저는 홀린 듯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옷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오히려 제 몸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았죠.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얼굴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진한 채취. 그것은 제가 잊고 살았던, 아니 애써 부정하며 살았던 세상의 맛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이제 저 멀리 안개 너머로 사라지고 제 앞에는 오로지 고통에 신음하는 한 마리의 맹수와 그 맹수를 어루만지고 싶은 한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그의 가슴팍이 갑자기 크게 들썩이더니 굳게 닫혀있던 그의 손가락이 제 바짓가랑이를 스치듯 경련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뺐지만 이미 제 심장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떨림이 파국으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별장 안의 공기는 이제 질식할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깃을 고쳐 잡아주려다 저도 모르게 그의 뜨거운 살결에 손가락 끝이 살짝 닿고 말았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에 제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질렀죠. 아, 이게 바로 미숙이가 말한 그 지옥의 시작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꿈꿔왔던 뒤늦은 불꽃의 시작인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석구의 눈이 떠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눈을 뜨는 순간 이 정막이 깨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를 발견하고 그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꿰뚫어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그칠 줄을 모르고 별장 지붕을 두들겨 댔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그 거구의 사내, 강석구 씨를 차마 찬 바닥에 그대로 둘 수가 없더군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그를 소파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어찌나 몸이 무겁고 단단하던지 제 숨이 다 턱 끝까지 차오르더군요. 하지만 정작 제 숨을 막히게 한 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지독하게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강석구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이게 대체 무슨 난리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왔습니다. 수건을 적셔 꽉 짠 뒤 그의 타오르는 이마와 목덜미를 정성스레 닦아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수건이 그의 살결에 닿을 때마다 치익 마이너스 소리라도 날 것처럼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미숙이가 말한 그 광기가 몸 안에서 불꽃으로 타오르는 건지 그의 피부는 될 듯이 뜨거웠고 거친 숨소리는 고요한 별장 안을 짐승의 우리처럼 만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수건을 적시고 닦아내기를 반복했지요. 셔츠 사이로 드러난 그 탄탄한 가슴팍과 어깨를 닦아낼 때마다 제 손끝으로 전해지는 남자의 단단한 근육 질감이 마치 제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4년 전 남편을 보내고 제 몸은 그저 요가와 명상으로 다스려야 할 빈 껍데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투성이 맹수의 몸을 닦아주며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녘이었을까요? 정신없이 그의 팔뚝을 닦아내던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그의 커다란 손이 갑자기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제 손목을 획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아!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휘두른 손길이었겠지만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제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유난히 길고 뜨거운 그의 손가락이 제 가냘픈 손목을 빈틈없이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거친 굳은 살과 터질 듯한 열기가 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공포보다는 차라리 지독한 갈증에 가까웠습니다. 그 뜨겁고 무거운 손길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4년 동안 죽어있던 여자의 본능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더군요. 제 몸 구석구석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강석구 씨. 정신 좀 차려보라니까요. 입으로는 놓으라고 말하면서도 제 몸은 이상하게 그에게 더 깊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고 저는 그를 뿌리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압도적인 남자의 향기에 취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미숙이가 그토록 저주하고 무서워했던 그 광기 어린 집착의 손길이 저에게는 마치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제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목을 쥔 그의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마치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듯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누군가를 간절히 붙잡으려는 듯 말이죠. 그 뜨거운 악력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이 단순히 미숙이의 부탁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정막을 깨뜨릴 이 치명적인 파동을 어쩌면 제 깊은 내면에서 간절히 기다려왔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병에 신음하는 이 남자의 가슴 위에 제 다른 한 손이 가만히 얹어졌습니다. 그의 격렬한 심장 박동이 제 손바닥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제 몸은 이미 불덩이가 된 것처럼 달아올랐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잊고 살았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여자의 욕망이 독액처럼 제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미숙아, 나 어떡하니? 정말 큰일 났다. 혼잣말처럼 내뱉은 제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밖의 폭풍우는 절정에 달해 별장을 통째로 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손목을 쥔 이 뜨거운 손길의 주인이 어서 눈을 뜨기를, 그래서 이 지독한 긴장감을 단숨에 터뜨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람처럼 그는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제 손목을 더욱 강하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제 몸이 그의 가슴팍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의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번득이는 눈동자와 마주친 찰나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요. 강석구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죄책감에 떨던 박영자가 아니라 갈증에 목마른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이 폭풍우 치는 밤,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완전히 부서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이제 지붕을 뚫을 기세로 퍼부어대고 별장 안은 오로지 석구 씨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제 손목을 부서질 듯 움켜쥐고 있던 그 커다란 손에 힘이 더 들어가는가 싶더니 석구 씨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초점 없는 그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제 얼굴에 머문 순간 저는 숨을 멈추고 말았죠. 당신, 누구야? 미숙이가 보낸 계집인가? 갈라진 목소리가 제 귓가를 긁고 지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야릇할 수가 없더군요. 4년 동안 정막 강산 같았던 제 가슴에 돌멩이가 아니라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미숙이 언니예요. 당신이 쓰러져 있길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석구 씨는 괴력을 발휘해 제 몸을 소파 아래 차가운 방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에 등이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곧바로 제 몸 위를 덮쳐오는 석구 씨의 그 묵직하고 뜨거운 체중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선을 넘나들며 사투를 벌이던 남자의 몸에서는 지독한 외로움과 생존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알겠더군요. 이 남자도 미숙이를 괴롭히던 괴물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 미쳐버린 가련한 짐승이었다는 거요. 혼자였어. 이 넓은 숲속에서 나 혼자 죽어가는 줄 알았어. 그의 낮은 신음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둑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는 이제 여자도 아니다. 그저 도나 닦으며 살자며 억눌러왔던 그 원초적인 욕망이 석구 씨의 거친 숨결 한 번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제 손은 어느새 그의 상처투성이 가슴팍을 더듬고 있었고 그의 뜨거운 입술이 제 목줄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세상 천지가 뒤집히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옷자락을 짐승처럼 찢어발겼습니다. 체면도 미숙이와의 약속도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도 그 순간만큼은 저 멀리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은 우리 두 사람의 체온으로 금세 후끈하게 달아올랐고 어두운 거실에는 살결과 살결이 부딪히는 눅진한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석구 씨의 손길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 못할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온몸을 구석구석 탐하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저는 4년 만에 제가 살아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뜨거운 혀가 제 살결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제 안에서는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그 격정적인 몸짓은 사랑이라기보다 차라리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그 빈 구멍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서로를 탐했죠. 석구 씨의 거친 호흡이 제 귓전을 때릴 때마다 제 허리는 저절로 휘어지고 잊고 살았던 본능의 끝자락이 전기에 감전된 듯 떨려왔습니다. 가지마. 옆에 있어. 석구 씨가 제 귓가에 대고 낮게 르르렁대듯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제 몸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저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등에 손톱 자국을 깊게 새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폭풍우 치는 산속 별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온하면서도 가장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황홀한 고통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싸한 예감이 스치더군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지독한 관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아니, 어쩌면 미숙이가 말한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예감 말입니다. 동틀녘이 다 되어서야 폭풍우가 잦아들 듯 우리의 격정적인 몸짓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과 벌겋게 달아오른 살결을 한 채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석구 씨의 눈동자에 서서히 서늘한 이성이 돌아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곧 아침이 오고 우리는 어젯밤의 흔적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석구 씨는 제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젯밤의 그 뜨거움과는 또 다른 무언가 결단에 찬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별장 유리창을 허옇게 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젯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엉망이 된 이불잔등과 제 몸 구석구석에 남은 그 사내의 거친 흔적들 뿐이었죠. 저는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미숙이에 대한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제 곁에 누운 강석구 씨의 몸이 잘게 떨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강석구 씨,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어깨에 손을 얹자 그 거구의 사내가 제 품으로 파고들며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젯밤 저를 짐승처럼 몰아붙이던 그 기백은 어디 가고 상처 입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내는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들은 제 뒤통수를 망치로 갈기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자 씨, 나 괴물 아니에요. 미숙이가 다 거짓말한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여 갈라져 있었습니다. 석구 씨의 고백은 정말이지 믿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미숙이가 제 무릎을 붙잡고 울며 불며 하소연하던 그 변태적 성향이니 짐승 같은 취급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조작된 연극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바람난 놈이 있어요. 예식장 실장이랑 짜고 나를 미친놈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석구 씨는 제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숙이가 저에게 보여줬던 그 목의 밧줄 자국이며 멍 자국들도 실은 석구 씨가 한 짓이 아니라 제 풀에 자해를 하거나 그 내연남과 짜고 만든 가짜 훈장이었다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석구 씨가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성질이 괴팍해진 게 아니에요. 미숙이가 매일 밤 제 보약이라며 건네준 그 탕약 속에 사람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독한 약을 섞어왔던 겁니다. 나를 성적 불구자로 몰아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려고요. 어제 내가 실신에 있던 것도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평소보다 2배나 강한 약을 먹여서 그런 거라고요. 그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듣고 있자니 제 등줄기에 식은 땀이 좌르르 흐르더군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미숙이의 그 가련한 연기에 속아 이 가여운 남자를 감시하러 온 사냥개 노릇을 했다는 말인가요? 석구 씨는 이불을 움켜쥐며 제 손목에 남은 어젯밤의 흔적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나도 모르게 당신을 거칠게 대한 건 내 안의 본능이 아니라 그 약기운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어서 염치불구하고 매달린 거예요. 영자 씨, 제발 믿어주세요. 나는 그 여자가 말하는 그런 악마가 아닙니다.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미숙이의 그 슬픈 눈망울과 석구 씨의 이 처절한 눈물 중 대체 무엇이 진짜란 말입니까? 하지만 제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떠는 이 남자의 심장 소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초점이 풀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남자를 보니 제 안에서는 미숙이에 대한 배신감과 석구 씨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연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가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럴 수가. 나를 이용해 당신을 파멸시키려 했다니.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숙이는 제가 정조관념이 강하다는 걸 알고
제가 이 별장에서 석구 씨의 실수나 폭언을 목격하면 그것을 증거로 삼으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미숙이의 계산과 다르게 흘러갔죠. 석구 씨의 진심 어린 눈물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버렸고, 우리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거대한 음모 속에 버려진 두 영혼으로 마주 서게 된 겁니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오며 별장 구석구석의 참혹한 현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석구 씨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이제 곧 미숙이가 돌아올 겁니다. 아니, 그 내연남이랑 같이 저를 아주 끝장내러 오겠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의 절박한 요청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이제 이 평화롭던 숲속 별장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미숙이가 쳐놓은 덫이 우리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고,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 남자와 함께 그 지독한 음모에 맞설 것인지 말이죠. 저는 석구 씨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했다면 나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순진한 언니가 아닐 거다. 저는 석구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창밖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그 불길한 그림자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석구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홀린 듯 침대 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던 제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기계 뭉치가 걸려 나오더군요. 먼지 쌓인 침대 프레임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감시 카메라. 렌즈의 그 검은 눈동자가 마치 미숙이의 비웃는 눈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세상에 미숙아. 내가 나까지 여기에 찍히게 만들려고.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제가 이곳에서 석구 씨에게 변태적인 취급을 당하거나 혹은 석구 씨의 광기 어린 발작에 겁에 질린 모습을 고스란히 찍어 재판장에 증거로 제출하려 했던 겁니다. 그 영악한 계집은 저라는 사람의 정조와 인생까지도 그저 제 욕심을 채울 소모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찬장 깊숙한 곳, 미숙이가 꼭 챙겨 먹이라던 그 보약 봉지를 뜯어보니 코를 찌르는 역한 약 냄새와 함께 정체 모를 하얀 가루가 섞여 있더군요. 석구 씨가 말한 그 환각제, 멀쩡한 남자를 짐승으로 만들고 기억을 갉아먹어 스스로를 괴물이라 믿게 만든 그 독약이 제 손바닥 위에 하얗게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그 약봉지를 쥔 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을 때리더군요. 언니, 나 좀 살려줘라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실은 독사의 쉬쉬거리는 소리였다니. 하지만 그 환멸의 끝에서 제 마음속엔 전혀 예상치 못한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공포도 분노도 아닌 아주 지독하고도 무서운 소유욕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소파에 힘없이 기대어 있는 석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눈꺼풀을 무겁게 떨며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 커다란 사내. 어젯밤 저를 거칠게 몰아붙이며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뜨거운 육체가 실은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유린당해온 가여운 재물이었다는 사실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미숙이 너 같은 년한테는 절대로 이 사람 못 줘.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4년 전 남편을 보내고 세상을 등진 채 요가와 명상으로 다스려온 제 이성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어젯밤 그가 저를 짐승처럼 안아주던 그 거친 숨결이
제 귓가를 맴돌며 제 온몸의 신경을 깨우더군요. 그 손길은 광기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비명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석구 씨에게 다가가 그의 커다란 손을 제 가슴에 꽉 끌어다 대었습니다. 석구 씨, 걱정 마요. 내가 당신 지킬 거야. 그 누구도, 미숙이 그 계집애조차도 당신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내가 지켜줄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서늘했습니다. 제 눈빛이 돌변한 걸 느꼈는지 석구 씨가 겁에 질린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괴물이든 환자든 이제 그는 제 것이었습니다. 미숙이가 던져놓은 덫에서 제가 이 남자를 건져 올린 순간부터 이 남자의 생사여 탈권은 오직 저 박영자에게만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감시 카메라를 떼어내 제 주머니에 넣고 환각제가 든 약봉지들을 전부 챙겼습니다. 그리고 석구 씨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극을 할 차례예요. 미숙이가 오면 아주 깜짝 놀라게 해줘야죠. 창밖엔 어느덧 안개가 걷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별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욕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이 남자를 온전히 제 품에 가두고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지옥을 만들어서라도 그를 지켜내겠다는 그 무서운 집념이 제 눈동자를 시퍼렇게 물들였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숙이가 온 모양이군요. 자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상황이 흘러갔을 거라 굳게 믿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올라오고 있을 그 발걸음 소리. 저는 석구 씨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준 뒤 문 앞에 서서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수가 어서 오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괴물이 여기 있단다. 그런데 어쩌니 그 괴물이 이제 내 품에 길들여졌는데. 별장 마당에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들리더니 이내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온 오미숙의 몰골이란 어찌나 가련한 척 연기를 잘하던지 눈가는 발갛게 부어있고 손에는 손수건까지 꼭 쥐고 있더군요. 언니 무사해? 세상에 이 인간이 언니한테 무슨 짓 안 했어? 내가 걱정이 돼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달려왔잖아. 미숙이는 거실 바닥에 너클 놓고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짐짓 놀란 척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가운 손길이 제 살결에 닿는데 소름이 쫙 돋더군요. 이 여자는 지금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침대 및 카메라에 찍혔을 증거물들이 제대로 녹화됐는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미수가, 나 괜찮아. 그런데 석구 씨가 좀 이상해. 약 기운 때문인지 자꾸 헛소리를 하네. 제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하자 미숙이의 눈등이 번뜩였습니다. 꺼봐, 언니. 내가 뭘 했어. 그 인간 정상이 아니라니까. 이제 더는 못 참아. 당장 경찰 부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해야지. 미숙이는 기세등등하게 안방으로 달려가 석구 씨를 향해 온갖 독설을 퍼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대에 죽은 듯 누워있던 석구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의 그 흐리멍덩한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저 박영자의 정성 어린 간호와 분노로 벼려진 서슬퍼런 안광이 미숙이를 꿰뚫었죠. 미숙아, 내가 말한 그 괴물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서 실망했니? 석구 씨의 낮은 목소리에 미숙이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이 인간이 미쳤나? 언니, 이 사람 좀 봐. 약 기운에 취해서 또 행패 부리려나 봐.
미숙이가 가식적인 비명을 지르며 제 뒤로 숨으려 할 때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석구 씨가 제 도움으로 미리 준비해둔 진실의 뭉치를 꺼냈죠. 미숙아, 내가 찾는 게 혹시 이거니? 제가 건네준 서류 봉투를 석구 씨가 낚아채더니 그대로 미숙이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사방으로 흩날리는 사진들과 서류들. 그 속에는 미숙이가 예식장 실장놈이랑 호텔 복도를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둘이서 낄낄거리며 석구 씨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하는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석구 씨에게 몰래 먹여온 그 환각제의 성분 분석표와 구입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에? 미숙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가식적인 눈물은 쏙 들어가고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진 그 천박한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석구 씨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구의 몸으로 미숙이를 압도하며 다가갔습니다. 내가 나를 성적 불구자로 만들고 미친놈으로 몰아서 이 별장에 가둬두려 했던 그 더러운 계획. 영자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성공할 뻔했어. 그런데 어쩌냐. 내가 보낸 그 정조 있는 언니가 이제는 내 편이 됐는데. 석구 씨의 커다란 손이 미숙이의 턱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미숙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석구 씨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으극 소리만 낼 뿐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며 기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이 남자가 겪었을 지옥을 생각하니 저 입술을 영원히 닫게 만들고 싶다는 충동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언니,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응? 언니도 알잖아. 나 저 인간 무서워서 그랬던 거. 미숙이가 마지막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짓밟았습니다. 미숙아, 너는 사람의 믿음을 이용했어. 나를 이용해 이 남자를 죽이려 했고, 그런 내가 감히 나한테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니? 석구 씨는 미숙이를 거실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사진 속의 불륜 현장과 범죄 기록들이 그녀의 몸 위로 낙화처럼 떨어졌죠. 미숙이는 이제 더 이상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본색이 낱낱이 파헤쳐진 채 바닥을 기어다니는 한 마리 벌레일 뿐이었죠.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아. 경찰에 가기 전에 내가 저지른 그 모든 더러운 짓들에 대한 대가를 여기서 먼저 치러야 할 거다. 석구 씨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고요한 심판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별장 문은 굳게 잠겼고 밖에는 다시금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이의 절망적인 눈동자가 저와 석구 씨를 번갈아 보며 흔들렸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석구 씨의 어깨에 손등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이제 이 별장에서 벌어질 일은 오직 우리 세 사람만이 알게 되겠죠. 미숙이의 그 천박한 입술이 영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그녀를 침묵시키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한 번 번쩍이며 거실을 하얗게 비췄을 때 미숙이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석구 씨의 옆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이 피비린내 나는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악역이 되겠다고 말이죠.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카메라 렌즈가 이제는 우리의 반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준비한 이 카메라가 내 무덤이 될 줄은 몰랐겠지?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햇살이 비칠 줄 알았더니 웬걸요? 별장을 내려와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선들이 얼음장보다 더 차갑더군요. 어머, 쟤 좀 봐. 죽은 형부밖에 모른다더니 친구 남편 별장까지 쫓아가서 몸을 섞었다며?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미숙이가 뿌려놓은 그 독한 소문의 씨앗이 이미 온 동네에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석구 씨를 살려낸 게 아니라 남편 잡아먹은 년이 이제는 친구 남편까지 홀려 침대로 끌어들였다는 기가 막힌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4년 동안 수절하며 요가와 명상으로 다스려온 제 정조가 한순간에 남자의 미친 년에 발정난 본능으로 치부되어 버린 겁니다.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당엔 이미 오물이 투척되어 있고 벽면에는 붉은 페인트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숙하게 굴었던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가증스러운 연극으로 보였나 봅니다. 영자야, 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쨍그랑. 갑자기 거실 창문이 박살나며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공포보다 먼저 밀려온 건 지독한 환멸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오더군요. 이봐, 박영자. 남편 잡아먹고도 모자라 남의 가정까지 파탄 내니 속이 시원해?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 정조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속으론 아주 요물이었구먼. 남자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지?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숙이가 흘린 눈물 한 방울과 제가 석구 씨와 함께 별장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를 이미 단두대 위에 올려놓고 돌을 던지고 있었죠. 창문에 구멍이 뚫릴 때마다 제 영혼에도 구멍이 숭숭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손가락 끝에선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 상처를 보며 제 안의 소유욕은 더 단단해지고 독해졌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침뱉고 욕할수록 나는 석구 씨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나를 악녀로 만들겠다면 기꺼이 그 이름표를 달고 이 남자를 내 품에 가두겠어. 동네 꼬마들까지 제 집 대문에 침을 뱉고 지나가고 평소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옆집 여자까지 제 시선을 피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저는 홀로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석구 씨의 그 거친 손길을 추억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설이 거세질수록 제 머릿속엔 별장에서 저를 안아주던 석구 씨의 뜨거운 숨결만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게 하는 유일한 독약이자 구원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도 돌팔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제 살결을 핥히었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멍난 창문을 통해 어둠 속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디 더 던져봐. 당신들이 돌을 던질수록 내 사랑은 더 날카롭게 벼려질 테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죽은 남편의 위패마저 저를 꾸짖는 것 같은 이 정막 속에서 저는 제 손목에 남은 석구 씨의 그 뜨거운 악력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든 아니면 여기서 그들과 끝까지 맞서든 이제 박영자의 인생에 평범한 정조 따위는 없다는 것을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엉망이 된 집안에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치기 위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석구 씨를 향해 우리만의 더 깊고
은밀한 안식처를 향해 가기 위한 준비였죠. 대문 밖에서 누군가 다시 한번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비웃으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오면 저는 이 지옥 같은 소문의 발원지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넬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인 채 저를 기다리고 있을 그 산에 강석구가 있겠지요. 우리의 사랑이 추잡한 소문에 더럽혀질수록 저는 더 집요하고 무서운 여자로 변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은 이제 안식의 시간이 아니라 저에게는 거대한 칼날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집안의 불을 죄다 끄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죽은 듯 엎드려 있어도 그놈의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려대더군요. 번호도 없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짐승 같은 사내들의 음탕한 웃음소리와 남편 잡아먹고 친구 남편이랑 놀아나니 좋냐는 그 더러운 말들. 그 소리들이 제 고막을 뚫고 뇌를 헤집어 놓는 기분이었습니다. 4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제 명예와 정조가 길바닥에 껌딱지처럼 짓밟히는 소리였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지만 환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그날 밤 터지고 말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짖는데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더군요.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면서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공황 발작이었을까요? 저는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톱은 바닥을 긁다 못해 제 가슴팍을 쥐어뜯었고 입고 있던 얇은 잠옷 소매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간 상태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오지 마. 저리 가. 라고 울부짖으며 거실 한복판에 쓰러졌을 때 별장에서 달려온 석구 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 정신 차려요. 석구 씨가 저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이미 넋이 나간 채 찢긴 옷 사이로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늠름하던 박영자가 남편 사후에도 꼿꼿함을 잃지 않던 그 여자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꼴을 본 석구 씨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뒤집히더군요. 석구 씨는 제 찢어진 옷자락을 여며주며 제 차가운 뺨을 비벼댔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얼굴을 적셨죠.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석구 씨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듯한 비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깨달은 모양입니다. 이 동네에서, 이 세상의 눈초리 아래서는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결코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아니, 사랑은커녕 영자 씨라는 꽃 같은 여자가 시들어 죽어가는 꼴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그 참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영자 씨,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다 버릴게. 예식장이고 재산이고 그 지긋지긋한 별장까지 싹 다 던져버릴 거야. 석구 씨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뚝에 솟은 핏줄이 부르르 떨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것은 분노이자 동시에 세상에 대한 작별 선언이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이 상처받은 여인 하나만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겠다는 그 무서운 결단. 그는 엉망이 된 제 집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발치에 떨어진 돌덩이를 걷어찼습니다. 가요, 영자 씨. 우리 둘만 아는 곳으로. 거기서 당신 다시 웃게 해줄게. 당신을 괴롭히는 저 인간들, 저 목소리들, 다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해. 저는 석구 씨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익숙한 열기와 거친 심장 박동만이 제 유일한 생명줄처럼 느껴졌죠.
세상이 우리를 미친년, 미친놈이라고 부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사내의 품 안에서라면 저는 기꺼이 찢긴 꽃잎이 되어 바람에 날려가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구 씨는 짐 하나 챙기지 않은 채 오직 저를 품에 안고 어둠이 깔린 대문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서성이던 동네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지만 석구 씨의 그 맹수 같은 안광에 눌려 아무도 감히 길을 막지 못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제 집과 그 저주스러운 동네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 깊은 산속일까요? 아니면 이름 모를 바닷가 마을일까요? 석구 씨의 커다란 손이 제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석구 씨의 굳은 옆얼굴을 비췄고 저는 그가 밟는 엑셀러레이터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제 과거와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의 끝에 과연 낙원이 있을까요? 아니면 미숙이가 쳐놓은 또 다른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멀리 지평선 너머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려 하고 있었지만 석구 씨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핸들을 꺾으며 낮게 읊조린 한마디가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우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어발기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그 저주스러운 동네의 가로등 불빛을 보는데 제 가슴 속에선 시원섭섭함이 아니라 짐승 같은 해방감이 치솟더군요. 석구 씨는 한마디 말도 없이 운전대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뚝에 솟은 핏줄이 달빛을 받아 파르르 떨리는 걸 보며 저는 그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뿐입니다. 영자 씨, 이제 다 잊어요. 거긴 이제 우리 인생이 없는 곳이야. 석구 씨의 낮은 목소리가 트럭 안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벗어나고 국도를 지나 이름 모를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초리를 따돌리려는 듯 석구 씨는 내비게이션조차 켜지 않은 채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찌르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이름도 생소한 남도의 어느 작은 포구에 도착했지요. 거기서 낡은 통통배에 트럭을 싣고 한참을 더 들어가니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작은 섬마을이 나타나더군요. 사람 그림자 하나 보기 힘든 그 섬의 가장 외진 해안가 절벽 아래 파도 소리만 요란한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누구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 이제 여기서 둘이서만 사는 겁니다. 석구 씨가 제 손을 잡고 트럭에서 내려주는데 발 아래 밟히는 모래사장의 감촉이 어찌나 낯설고도 뜨겁던지 오두막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지 지붕은 내려앉고 벽면엔 소금기가 하얗게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곳이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아늑한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미숙이의 음모도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질도 죽은 남편의 그림자도 이 바다 건너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짐이랄 것도 없는 보따리 몇 개를 오두막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지만 석구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니 그 냄새조차 사람 사는 냄새처럼 느껴지더군요. 좁고 차가운 방바닥에 나란히 앉아 열린 문틈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는데 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년 전 남편을 보내고 다시는 이런 뜨거운 떨림을 느끼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야반도주라는 추잡한 이름표를 달고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었거든요.
석구 씨는 거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영자 씨.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당신 마음 짓밟는 소리는 안 들리게 해줄게. 그 투박한 약속이 제 가슴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낡은 오두막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으니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겠지만 이 섬마을의 파도는 우리를 그저 이름 없는 사내와 여인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석구 씨는 아침 일찍부터 낡은 오두막의 지붕을 고치고 저는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로 창틀을 장식하며 우리만의 둥지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그 누구의 감시 카메라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석구 씨는 낮에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밤에는 제 찢긴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비록 먹을 것은 소박하고 잠자리는 불편했지만 제 안의 소유욕은 이 고립된 섬마을에서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쌓은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어 산다고 해서 그 독한 미숙이가 정말 우리를 포기했을까요? 지도에도 없는 이 섬까지 그 악마 같은 집념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파도 소리가 커질 때마다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석구 씨가 갓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며 제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영자 씨, 무슨 생각해요? 얼굴이 안 좋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단단한 팔뚝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평화가 꿈만 같아서 그래요. 태양은 저 바다 너머로 붉게 물들며 지고 있었고 우리 오두막 위로 다시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를 숨겨주는 이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모를 거대한 장막이기도 했죠. 저는 석구 씨의 등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고요한 안식처에서 과연 우리는 영원히 숨어 지낼 수 있을까요?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불빛 하나가 가물거리며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선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찾아내려는 추격자의 눈동자일까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걸 숨기며 저는 석구 씨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이 섬에서의 첫 번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고 우리의 운명은 더 깊은 심연을 향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의 끝에 과연 낙원이 있을까요? 아니면 미숙이가 쳐놓은 또 다른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석구 씨의 커다란 손이 제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석구 씨의 굳은 옆얼굴을 비췄고 저는 그가 밟는 엑셀러레이터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제 과거와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려 하고 있었지만 석구 씨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핸들을 꺾으며 낮게 읊조린 한마디가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우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자 씨와 석구 씨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피난처, 지도에도 없는 섬마을 오두막에서의 이야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미숙이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두 사람의 운명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자 씨와 석구 씨에게는 세상의 돌팔매질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가 된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